어두운 평양 새벽 3시, 눈 내리는 거리. 저는 2024년 12월 초 평양의 어느 새벽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 고급 아파트 15층. 그날도 평소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32년을 일하며 김정은 동지를 가까이에서 모셨던 저는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딸 윤희는 자기 방에서 내일 병원, 당직 준비를 하느라 늦게까지 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붉은색 전화기였습니다. 당 간부들에게만 지급되는 이 전화기는 김정은 동지의 집무실과 직통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이 전화기는 낮에만 울렸습니다. 밤에, 그것도 새벽에 울린다는 것은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들기까지 3번의 벨소리가 더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리철수 부부장 동무. 목소리의 주인은 김정은 동지의 수석비서 박성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그였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감정 없고 기계적인 목소리. 예, 리철수입니다. 원수님 동지께서 지금 당장 집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요? 새벽 3시인데. 묻지 말고 오십시오. 혼자서. 운전기사도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당 청사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혼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 비서? 오시면 아십니다. 30분 안에 도착하십시오.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철호 동무도, 김영수 동무도 이렇게 시작됐을까? 최근 한 달 사이 사라진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예요?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깨워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당 간부 정장. 32년 동안 입어온 이 옷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옷을 입는 모습, 거울에 비친 초췌한 얼굴. 거울을 봤습니다. 56세의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까?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딸의 방을 조용히 열어봤습니다. 윤희는 의학서적을 펴놓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착한 딸이었습니다. 당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라고 가르쳤던 딸.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윤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속삭이는 저의 목소리에 딸이 잠깐 움찔했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정말로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김정은 동지 경호원들이 타는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낯선 보이부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철수 부부장님이십니까? 그렇소. 뒷좌석에 타십시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흘끔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압니다. 새벽에 이렇게 불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차창 밖으로 평양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겠다던 이 도시.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1993년 24살에 입당한 이후 저는 이 체제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청춘을, 양심을, 인간성을. 9차 당대회 조직 정비를 맡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류했습니다. 누가 승진할지, 누가 좌천될지, 누가 제거될지를. 39호실 비자금을 관리하며 수십억 달러의 돈을 세탁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자금을, 김정은 동지의 개인 재산을,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총괄하며 수백만 발의 포탄을 팔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포탄을. 그리고 지금 제 차례가 온 것입니다. 부부장님 도착했습니다. 당 청사는 평양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이 건물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경비병이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리철수 부부장, 7층 김정은 원수님 집무실로 가십시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나는 어떻게 될까? 총살, 정치범수용소, 조용한 감금, 딩동. 7층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가 보였습니다. 끝에 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집무실.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걸음일 수도 있는 그 길을. 이 남자는 그 방 안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두운 집무실 내부, 김정은의 뒷모습.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계셨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리철수 동무. 예, 원수님 동지. 저는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32년 동안 체화된 행동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1분처럼, 1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무는 나를 32년 동안 잘 모셨소. 감사합니다. 원수님 동지. 잘 모셨소. 2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김정은의 얼굴, 무표정하고 차가운 눈빛. 그 눈빛을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려온 이유를. 앉으시오. 예. 책상 위에 붉은색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파일. 당 조직 지도부에서 숙청 대상자 명단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그 파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리철수 동무. 예, 원수님 동지. 동무가 관리하던 39호실 계좌. 최근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소. 이상한 움직임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정은 동지는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싱가포르로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은 500만 달러. 이건 원수님 동지께서 직접 지시하신 이체건입니다. 내가 언제 500만 달러를 싱가포르로 보내라고 했소? 지난달 20일 러시아 무기 거래 대금 일부를 싱가포르 계좌로. 우리 동무. 김정은 동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소.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실이었습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과거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
저는 그 청소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원수님 동지, 그건 분명히 됐어. 김정은 동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리 동무, 동무는 오랫동안 수고했소. 이제 쉬는 게 좋겠소. 쉰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원수님 동지, 저는 32년간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당에 바쳤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오. 김정은 동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야 하오. 깨끗하게, 철저하게. 동무도 당 간부로서 이해하겠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39호실 관련 모든 업무를 인계하시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요양을 떠나시오. 요양, 박철호 동무도 김영수 동무도 모두 요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11년 39호실 첫 발령. 리철수 동무 축하하오. 당시 조직지도부장이었던 장성택 동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11년 김정일 장군님 생존 시절이었습니다. 39호실 해외 비자금 담당으로 발령났소. 이건 큰 영광이오. 저는 그때 흥분했습니다. 39호실, 김씨 일가의 금고, 그곳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곧 권력의 핵심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장성택 동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리 동무, 장성택 동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이요. 동무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동무가 아는 것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무덤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2011년 12월 김정일 장군님이 서거하셨습니다. 평양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체제에 길들여진 반응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동지가 최고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당시 28살의 젊은 지도자 리철수 동무가 39호실을 관리하고 있다고? 예, 원수님 동지. 김정은 동지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숫자들 정확한 거요? 예, 원수님 동지. 스위스 은행 12억 달러, 싱가포르 계좌 8억 달러, 중국 단둥 비자금 15억 달러, 합계 35억 달러. 김정은 동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리 동무 앞으로 이 돈을 2배로 늘리시오. 2배요? 우리는 핵무기를 완성해야 하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오. 많이, 아주 많이. 동무가 해외 북한 식당, 위장 무역회사, 무기 밀매, 모든 루트를 총괄하시오. 그리고 매년 최소 10억 달러씩 늘리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관리자가 됐습니다. 2013년 장성택 숙청, 2013년 12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성택 동무가 체포됐습니다. 저를 39호실로 발령낸 바로 그분.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를 자행한 장성택을 사형에 처한다. 3일 뒤 장성택 동무는 처형됐습니다. 고사포로 찢어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자기 고모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일만 하니까. 권력 다툼에 끼어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엄청난 돈을 관리했습니다.
해외 북한 식당에서 벌어들인 돈. 연간 7천만 달러. 위장 무역회사 수익 연간 3억 달러. 러시아 중동 무기 밀매 연간 5억 달러 이상. 특히 2022년부터 러시아와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리철수 동무 러시아가 포탄 100만 발을 요청했소. 한 발당 400달러면 4억 달러입니다. 좋아. 거래하시오. 1년에 15억 달러 이상이 러시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김정은 동지는 핵무기를 만들었고 미사일을 쐈고 자신의 개인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철수 동무. 김정은 동지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동무는 너무 많이 알고 있소. 계좌번호, 거래처, 금액, 루트 모두. 책상이 붉은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동무가 남한으로 도망가면, 미국에 이 정보를 넘기면 우리 정권은 끝이오. 원수님 동지, 저는 절대. 나도 동무를 믿고 싶소. 하지만 김정은 동지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제 이름이 적힌 종이가 보였습니다. 숙청 명단 17번 리철수,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미안하오, 리 동무. 하지만 이건 필요한 조치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이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알겠습니다. 원수님 동지. 나가보시오. 김정은 동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허리를 숙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숨을 골랐습니다. 쉬라고 했다. 쉬라고. 32년 동안 저는 이 체제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청춘도 양심도 때로는 인간성까지도. 그런데 이제 와서 쉬라니. 복도 끝에서 2명의 보위부 요원이 걸어왔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그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차가운 시선. 저들도 안다. 내가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56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올 때와 같은 운전기사였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평양에 왔을 때 건넌 그 다리. 당시에는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출세할 거야. 당의 핵심 간부가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정은 동지의 최측근. 하지만 그 대가가 이것입니까? 2주 전 11월 20일. 철수야. 복도에서 박철호 동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와 김일성 종합대학 동기였던 그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철호야, 무슨 일이야? 아, 별거 아니고. 우리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들 모두 모여서 식사라도 하세. 우리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합격했다네. 오, 축하하네. 그래, 우리 집에서 모이지. 내가 좋은 고기 좀 준비할게. 고맙네, 철수야. 역시 자네가 39호실에 있으니 이런 것도 가능하지? 박철호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미묘하게 굳어지는 표정. 39호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데. 철호야, 그런 말 조심하게. 누가 들으면. 아, 미안. 내가 실수했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철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부장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그의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점심때쯤 조직지도부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 부부장, 박철호 동무는 건강 문제로 당분간 요양을 가게 됐네. 요양이요? 어제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라네. 더 이상 묻지 말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박철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날 오후 그의 사무실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도, 서랍 속 서류도, 벽에 걸린 상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32년당 경력, 30년 우정. 한순간에 없었던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철호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나흘 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김영수 부부장, 러시아 무역 담당자였습니다. 저와 함께 북러 무기 거래를 진행했던 동료였습니다. 김영수 동무, 오늘 회의에 왜 안 왔습니까? 당일 아침 회의에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비서의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직 지도부 인사 담당이었으니까요. 김영수는 그 어떤 해외 출장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그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창관거리 12층, 그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김영수 동무 가족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큰 차량이 와서 짐을 실어 갔던데요. 새벽 2시쯤 새벽 강제 이송, 가족 전체 연좌제.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영수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대학생 아들도, 고등학생 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연좌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는 북한의 법. 그리고 일주일 전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성혁 과장, 29살의 젊은 간부였습니다. 39호실 회계를 담당했던 제 직속 부하. 리 부부장님, 12월 1일 오후 최성혁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성혁이? 부부장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무기거래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에 적힌 천문학적 숫자들, 이 돈들, 정말 인민을 위해 쓰이는 겁니까? 4억 달러, 15억 달러, 천문학적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혁아,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네. 하지만 부부장님, 최성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함경도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가 보낸 편지에 한 달에 10명씩 굶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십억 달러를 러시아에 무기 팔아서 벌고 있는데 왜 그 돈으로 인민을 먹이지 않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 과장,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가족 생각해서라도 그런 질문은 하지 말게. 부부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김정은은 인민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저 흡혈귀입니다. 반동 발언. 그 순간 저는 최성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최 과장, 정신 차리게. 지금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나? 알고 있습니다, 부부장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최성혁은 장부를 내려놓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최성혁은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목을 맨 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진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최성혁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12월 4일 새벽 5시 20분 집 앞. 부부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 10층, 15층, 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안에서 아내가 자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여보, 나 이제 끝났어. 우리 모두 위험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 조용히 혼자 도망쳐야 할까?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소파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딸 윤희.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 김순희는 53살, 평양사범대학 교원이었습니다. 30년 전 대학 시절 만나 결혼했습니다. 순희야. 저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딸 윤희. 25살. 평양이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적십자병원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순수한 딸. 윤희야. 만약 제가 숙청당하면 윤희도 끌려갑니다. 의사 자격도 박탈되고 정치범수용소로. 그곳에서 딸이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보이부 김철민 대좌. 리철수 동무 내일 오전 10시까지 39호실 관련 모든 서류를 보이부로 제출하시오. 컴퓨터 파일, 장부, 계좌 정보, USB 전부. 누락시 책임 추궁.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증거를 회수하고 저를 제거하는 것. 내일 오전 10시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 벽 속에 숨겨둔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2, 7, 4, 9. 딸 윤희의 생일.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4년간 제가 몰래 복사해둔 39호실 비밀 자료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12개, 싱가포르 위장회사 명단, 23개, 러시아 무기거래 계약서 87건, 북한 식당 송금 내역 2014건, 김정은 개인 비자금 총액 50억 달러 이상,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 그리고 USB 3개. 모든 증거가 디지털 파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 남한으로 가야 한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40분. 내일 오전 10시까지 16시간. 탈출까지 남은 시간 16시간 20분. 새벽 6시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주인공. 저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목록, 러시아 무기거래 계약서, 북한 식당 송금 내역. 14년간 쌓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서류 더미, USB 3개. 이것들을 들고 남한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두만강, 압록강, 중국 국경, 모든 루트가 위험했습니다. 특히 제 같은 고위 간부는 국경수비대가 얼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 성공률 일반 주민 10%, 고위 간부 1% 미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철저하게.
새벽 6시 30분 컴퓨터 앞. 저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이부가 제 컴퓨터를 감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북한 지도, 중국 국경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약 220km, 평양에서 해상까지 약 400km, 평양에서 무산까지 약 500km, 가장 가까운 건 신의주였습니다. 하지만 신의주는 국경 경비가 가장 삼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해산, 양강도 해산이 답이다. 해산은 중국 창바이와 맞닿아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두만강 폭이 좁아 건너기 쉽고 밀수꾼들이 많아 뇌물이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계획은 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가족, 아내와 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선택 1, 혼자 탈출, 혼자 도망치면 가족은 연자제로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하지만 탈출 성공률은 가장 높습니다. 선택 2, 가족과 함께 탈출, 셋이 함께 가면 성공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살릴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거짓말 출장이라고 속이고 혼자 탈출한 뒤 나중에 한국에서 데려오는 방법. 하지만 그 나중이 올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요? 새벽에 들어오는 소리 들었는데 긴급 회의가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회의가 참 많네요. 9차 당대회 준비 때문인가요? 그래. 뭐? 아내 김순희는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당 간부 남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윤희 생일인데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외식이라도 할까요? 다음 주. 저는 다음 주에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윤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의사가운을 입은 딸의 모습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병원 당직이에요. 어제 응급실에서 수술 참관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 벌써 수술까지 참관하고.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왜요? 눈물 나려고 해요? 아니, 먼지가 들어가서. 딸은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는 가족.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족 식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윤희야. 네, 아빠.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알지? 에이,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오글거려. 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어. 딸이 병원으로 출근하고 아내가 장 보러 나간 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갑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면 셋 다 죽습니다. 저라도 살아서 남한에 도착하면 나중에라도 가족을 데려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리철수 부부장입니다. 최 과장 연결해 주시오. 당 차량관리소였습니다. 부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오후에 해산 출장이 생겼소. 차량 한 대 배정해 주시오. 해산이요? 그런데 출장 명령서는? 급한 일이요. 명령서는 내일 아침에 제출하겠소. 알겠습니다, 부부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대령? 강명철 대령. 양강도 국경수비대 대대장이었습니다. 제가 3년 전 39호실 자금으로
그의 아들 대학 입학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대령, 내가 오늘 저녁에 해산으로 가는데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두만강 국경 순찰. 오늘 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잠깐 순찰을 느슨하게 할 수 있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부장님, 그건 자네 아들 김일성 종합대학 잘 다니고 있지? 내년에 당 입당도 시켜줄 수 있네. 뇌물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알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해산 동쪽 국경 제7초소 인근 30분간 순찰을 쉬겠습니다. 고맙네, 강대령.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배낭 하나에 최소한만 넣었습니다. USB 3개 39호실 증거자료, 서류 복사본 방수 비닐에 밀봉, 현금 마이너스 미화 3만 달러 비상금, 중국 위안화 마이너스 10만 위안, 여권 사진, 간단한 옷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 USB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 러시아 무기거래, 해외 식당 송금.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것만 남한에 가져가면 김정은 정권을 흔들 수 있다. 짐을 다 싸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보이부 김철민 대좌. 여보세요. 리철수 부부장, 오전 10시까지 서류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급한 출장건이 생겨서 내일 아침 일찍 제출하겠습니다. 출장이요? 어디로요? 해산입니다. 당대회 관련 조직 점검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일 오전 8시까지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그때쯤이면 나는 중국에 있을 것이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오늘 저녁에 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순이야.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응? 나 오늘 저녁에 해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해산? 갑자기요? 응. 9차 당대회 준비 때문에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네요. 몸 조심하세요, 여보. 아내는 제 가방을 챙겨주며 옷을 넣어줬습니다. 해산은 춥다던데 두꺼운 옷 챙겨가요. 고마워, 순이야.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왜요? 갑자기 무섭게. 그냥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요? 모든 게.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 30년을 살았던 이 집. 아내와 딸이 있는 이 집. 다시 올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초췌한 얼굴. 56년. 2025년 12월 4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당 차량 관리소에서 배정받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와 함께 해상까지 갑니다. 알겠습니다, 부부장님. 차는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북한 땅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김정은의 비밀이 담긴 이 작은 장치. 국경까지 남은 거리 400km 탈출까지 남은 시간 9시간. 평양에서 6시간을 달려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이 국경 도시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가로등마저 절반이 꺼져 있었습니다. 해산 양강도 국경도시, 인구 약 20만 명. 부부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당 초대소로 가시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수척했습니다. 겨울 외투를 입었지만 너무 말라서 옷이 헐렁했습니다. 아, 여기가 고난의 행군이 아직도 계속되는 곳이구나. 최성혁 과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함경도에서는 한 달에 10명씩 굶어 죽습니다. 양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9시 마이너스 당 초대소. 부부장님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네. 자네는 차에서 대기하게. 내일 아침에 평양으로 돌아가야 하니. 네. 부부장님은 안 가십니까? 나는 며칠 더 볼 일이 있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초대소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밖으로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저강 넘어가. 중국입니다. 자유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 15분. 국경 순찰이 느슨해지는 시간은 밤 11시 30분. 2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대령? 부부장님, 해산에 도착하셨습니까? 그렇네. 오늘 밤 약속. 기억하고 있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부장님. 강명철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부장님이 해산에 오셨다는 보고가 보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평양 보이부에서 오후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리철수 부부장이 해산으로 갔는데 움직임을 감시하라고. 끝났습니다. 보이부가 이미 제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 그럼 오늘 밤 국경은? 부부장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이부 지시가 내려왔는데. 강 대령,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 아들 생각해보게. 자네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다닐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가. 죄송합니다, 부부장님. 하지만 제 가족도 생각해야 합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초대소 주변 순찰차 불빛. 초대소 앞에 검은색 지프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젠장. 저는 배낭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리철수 부부장, 나오십시오. 초대소 정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쯤 됐습니다. 저는 골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리철수 부부장이다. 뒤에서 보이부 요원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56세의 몸으로 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골목 끝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멈춰. 쏜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제 옆 벽을 스쳤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북한과 중국의 경계. 강폭은 약 50m. 가운데 부분은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가장자리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리철수, 거기서. 보이부 요원 5명이 저를 포위했습니다. 총을 겨눈 보이부 요원들. 부부장님, 돌아가십시오. 지금이라도 순순히 돌아가시면 가족은 무사할 겁니다. 가족. 윤희와 순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가야 해. 저는 배낭을 등에 꽉 메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물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는구나.
하지만 저는 팔을 저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탕, 탕, 탕.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속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발이 제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헤엄쳤습니다. 10m, 20m, 30m, 손이 얼음에 닿았습니다. 강 가운데 얼음지대였습니다. 얼음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빨이 딱딱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강변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선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영토에 총을 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리철수, 너는 반역자다. 조국을 배신한 쓰레기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얼음 위를 기어갔습니다. 40m, 45m, 드디어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50m,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냈다.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USB들은 무사했습니다. 김정은의 비밀, 39호실의 증거,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너머 북한 땅, 북한이 보였습니다. 제가 56년을 살았던 땅, 윤희와 순희가 있는 땅. 미안해. 윤희야, 순희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중국 마을, 불 켜진 집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창바이 지역의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조선말이 들렸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래? 저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평양 보이부 본부. 리철수가 탈북했다고? 김철민 대저가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예. 어젯밤 해산에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추격했지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친. 그자가 가지고 간 게 뭔지 아나? 39호실 기밀 자료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동지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북한 전역에 긴급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긴급 명령, 리철수 가족 연행. 오후 2시 평양 창광거리 아파트 앞 검은색 차량들. 보이부 요원들이 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김순희, 리윤희, 나와 아내와 딸이 끌려갔습니다. 제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윤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리철수 가족은 반역자 가족이다. 모두 연행한다. 차에 실렸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중국 창바이. 같은 시각. 저는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조선족 여성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중국 창바이요. 당신 어젯밤에 기절해서 총상도 있고. 저는 어깨를 만졌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북한에서 높은 사람이었죠? 옷이며 시계며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여성이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 순희, 미안해.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보냈구나. 배낭 속 USB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해. 그래야 너희를 구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지옥으로. 12월 5일 오전 창바이 조선족 마을. 이틀 동안 저는 그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족 여성 박순자 씨는 52세,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음식을 주고 총상을 치료해 줬습니다. 부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남한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베이징이나 선양에 있긴 한데 여기서 1000km는 넘어요. 1000km. 저는 중국어를 못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과 협력해서 저를 추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체포 시 북한 강제 송환. 브로커를 아십니까? 브로커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사람들. 박순자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있긴 한데 그 사람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만 받고 공안에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도 연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다음 날 저녁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리철수 부부장님이시죠? 당신은? 제 이름은 최철호입니다. 탈북자 브로커죠.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셨다면서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어떻게 그걸? 소문이 빨라요. 북한 보위부가 중국 전역에 당신 사진을 뿌렸거든요. 최철호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제 얼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현상금 10만 달러, 생포시 20만 달러. 20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네요. 최철호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의 브로커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북한에 넘기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당신도? 저는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철호가 웃었습니다. 물론 돈도 받아야겠지만요. 3만 달러 주시면 한국까지 보내드리죠. 3만 달러. 저는 배낭 속 돈을 생각했습니다. 미화 3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선양까지 차로 이동, 거기서 라오스로 비행기, 라오스에서 태국,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 보통 루트예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한 달. 그 사이에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12월 7일 새벽 출발. 최철호의 밴에 올랐습니다. 저 말고도 탈북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10살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4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검문소 지나갈 때까지 숨 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최철호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동북부의 황량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배낭을 꼭 안았습니다. USB들이 들어있는 이 배낭.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검문소다. 다들 숨어. 최철호의 고함에 우리는 밴 뒤쪽 짐칸으로 숨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5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증명서.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최철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짐은 뭐야?
건축 자재입니다. 뒤 좀 열어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공안이 짐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0살 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뭐야, 지금. 공안이 짐을 걷어냈습니다. 우리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이 왜 여기 숨어 있어? 끝났습니다. 그 순간 최철호가 뛰어내렸습니다. 장 형님, 잠깐만요. 최철호가 공안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뭉치였습니다. 이거 제 친척들이에요. 미립국 아니고요. 그냥 서류가 좀 복잡해서. 공안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됐어. 빨리 꺼져. 감사합니다, 형님.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뇌물. 여기도 북한이랑 똑같구나.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최대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하루 묵을 겁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광저우 가고 거기서 라오스로. 최철호가 우리를 허름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공안한테 걸리면 저도 못 살려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선양 시내 전경, 높은 빌딩들. 처음 보는 중국의 대도시였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컸고 화려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구나. 북한에서는 자본주의가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윤희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쯤 윤희와 순이는 어디 있을까요? 정치범수용소? 신문실? 아니면 살아있기만 해라. 제발. 배낭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윤희야. 아빠가 이걸로 너희를 꼭 구할게. 세상에 이 진실을 알리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구할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권 있죠? 제가 만든 가짜 여권인데 걸리면 안 돼요. 최철호가 가짜 여권을 건넸습니다. 이름은 리성민. 직업은 무역업자. 공항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여권. 심사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짜 여권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펼쳤습니다. 제 사진을 봤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심사관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걸렸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보안 요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을 밀쳤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항 출구로 뛰었습니다. 최철호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저는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차가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젠장, 어떻게 된 거예요? 컴퓨터에 제 얼굴이 등록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 데이터베이스에 당신 정보를 넣었나 봐요. 전국 수배. 이제 공항은 못 씁니다. 비행기로는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철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육로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미얀마, 미얀마에서 태국.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아니 2달. 거리 약 4,000km. 기차, 버스, 낡은 트럭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트럭 짐칸에 숨어서
중국 대륙을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선양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충칭, 충칭에서 쿤밍. 매일 밤 다른 여관, 다른 도시. 공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고 저는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수염을 길렀습니다. 안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윤희가 고문당하는 꿈, 순이가 울부짖는 꿈. 아빠, 왜 우리를 버렸어요? 윤희야, 아빠가 잘못했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쿤밍에 도착한 날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거리에는 트리가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빠, 엄마, 딸. 딸은 윤희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래, 우리 딸 크리스마스 선물이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아빠가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 없구나.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이 진실로 너를 구할게. 한 달 만에 중국 최남단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미얀마 국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산길로 넘어가야 합니다. 최철호가 말했습니다. 국경 경비는 뇌물 줬어요. 오늘 밤 12시에 30분간 순찰 안 한다고. 또 뇌물. 세상 어디나 똑같았습니다. 자정.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축하해요, 부부장님. 이제 중국을 벗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탈북 후 경과 일수 27일 한국까지 남은 거리 약 2,500km. 미얀마는 지옥이었습니다. 정글 속을 걸었고 진흙탕을 기어갔고 모기에 물렸습니다.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었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함께 온 탈북자 5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야 해. 최철호가 그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죽었어요. 20대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없이. 미안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저는 그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다가 이렇게 죽다니. 1월 8일 태국 국경. 미얀마 태국 국경, 메소 지역. 닷새 만에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태국이에요. 강만 건너면 됩니다. 최철호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메콩강의 지류였습니다. 폭은 약 100m. 헤엄쳐서 건너야 합니까? 아니요, 뗏목이 있어요. 밀수꾼들이 쓰는 거.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 우리는 뗏목에 올랐습니다. 4명만 남았습니다. 저, 젊은 여성과 아이, 그리고 40대 남성 1명. 노를 저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선이다. 엎드려. 미얀마 군 순찰선이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뗏목 위를 지나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10초, 20초,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계속 가요. 마침내 태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최철호는 현지 브로커에게 우리를 넘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태국 브로커가 맡을 겁니다. 방콕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최 선생. 부부장님. 최철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가시면 우리 이야기 좀 해주세요. 탈북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꼭 그러겠습니다. 태국 브로커의 트럭을 탔습니다.
방콕까지는 600km, 하루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사원, 작은 마을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구나.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평양보다 선양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어디 있습니까? 위타유 거리에 있어요. 제가 근처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트럭은 방콕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30분 뒤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이에요.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100m 앞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60일만입니다. 4,000km를 넘어서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탈북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대사관 영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리철수 씨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습니다. 39호실 비자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39호실 부부장이요? 예. 저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 김정은의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USB를 건넸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해외 위장 무역회사, 러시아 무기거래. 14년치 증거입니다. 영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네요. 제 가족이 북한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김순희, 딸 리윤이. 제가 탈북한 뒤 연자제로 끌려갔을 겁니다. 부탁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제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 영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가십시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내일 비행기가 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K654편. 생애 처음 타보는 여객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음료 드릴까요? 물 주시겠습니까?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구나.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6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바닥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60일 만에 도착한 이곳, 4,000km를 넘어온 이곳, 공항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리철수 씨, 저희를 따라오시죠. 차를 타고 국정원 건물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리철수 씨, 신원 확인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USB 내용도 검증해야 하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입니다. 일주일, 한 달. 제 가족은 구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 요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건. 그럼 이 정보는 뭡니까?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김정은의 비밀 계좌, 핵 비자금, 러시아 거래. 이 모든 걸 가져왔는데 그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족을 구출하긴. 그럼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요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론에 나가십시오. 북한의 실체를 폭로하십시오. 국제사회가 움직이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철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32년을 일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정은은 인민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흡혈귀입니다. 39호실을 통해 해외에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빼돌립니다. 스위스 은행, 싱가포르 계좌, 개인 비자금만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벌어들인 돈, 해외 북한 식당에서 착취한 돈, 모두 김정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 돈이면 북한 인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씁니다. 제 딸 리윤이는 25살 의사입니다. 제 아내 김순희는 53세 교원입니다. 그들은 제가 탈북한 뒤 연자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합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여 주십시오.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 주십시오. 제 가족을, 북한 인민을 구해 주십시오. 그날 저녁 제 증언은 모든 뉴스에 나갔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간부 탈북, 김정은 비자금 폭로, 39호실 증거 자료 공개, 충격적 내용, 스위스 계좌 50억 달러, 북한 주민은 굶주려,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김정은의 비밀을. 조사가 끝나고 저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직업 교육,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교육 중 처음으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 광화문, 한강, 한강 다리, 서울 야경,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윤희야, 아빠는 자유를 얻었어. 하지만 너는 지옥에 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유.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자유는 왔지만 가족은 여전히 지옥에.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 복사본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딸 윤희의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윤희야, 아빠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구하겠다. 새로운 일상. 아침 거리, 출근하는 사람들.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월 200만 원. 북한 때 받던 특권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억압해서 착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 처음 급여를 받았을 때 울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국회, UN 인권이사회, 국제사회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증언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김정은 개인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스위스는 관련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하지만 가족 소식은 없었습니다. 리철수 씨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따님과 부인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수용소입니까? 확인 중입니다. 사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두만강을 건넜던 2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민주였습니다. 부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남은 거요.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굶주림, 탈출, 중국에서의 도피, 가족과의 이별,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을 위해 진실을 알리는 것. 딸 윤희의 2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혼자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초 하나를 켰습니다. 윤희야, 생일 축하한다.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윤희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껐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너무 달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윤희야, 이 맛을 너도 느낄 수 있었으면. 어느 일요일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윤희야, 여기 하늘은 정말 아름답단다. 언젠가 너도 이 하늘을 볼 수 있을 거야. 탈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증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연, 언론 인터뷰, 국제회의.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가족을 두고 온 것이 정당했는지.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증언이, 이 진실이 언젠가 북한을 바꿀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윤희와 순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윤희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반드시 너를 자유의 땅으로 데려올게. 자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싸웁니다. 북한 인민의 자유를 위해, 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북한 2,500만 동포여,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